해외 전망 부분도 이제 우리 조금 이따 한번 우리 원PM님을 통해서 들어보기로 하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외 전망에 대한 부분이나 동향도 같이 언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친환경 에너지의 그 안전성, 이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박에 사용할 만한 어떤 그 사용을 권고하는 이런 친환경 연료는 과연 어느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 얼핏 듣기에는 암모니아도 있고 수소도 있고 전기 에너지도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있었는데 LNG, LPG도 있었고 이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그 주로 이제 가스 연료란 말이에요. 근데 가스 연료는 이제 한번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면은 굉장한 그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 문제가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입니다. 이제 궁금한 게 요 친환경 에너지는 꼭 가스 연료여야 하는가? 이런 게 사실 하나 궁금하고요. 그런 안전성 문제는 그럼 우리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그러면 잡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한번 우리 원PM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안전 쪽은 제 전공이 아니래가지고 예.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그래서 이제 드롭인 연료라 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선박에 주입을 해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퓨얼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주로 바이오퓨얼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뭐 폐식용유나 그런 동물성 그런 유지에서 나오는 거를 모아가지고 이제 연료에 혼합을 해서 그만큼 이제 탄소 중립 연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오늘 제가 사실 이 토론회에서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국제적인 그런 동향이 과거와 달리 움직이고 있다. 어떤 말이냐면은 이제 선박의 그 연료도 탱크 투 웨이크 관점, 탱크 투 프로펠러 관점, 즉 연소하는 것만의 그 CO2 배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연료가 만들어지는 그 태생부터 보겠다라는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전생의 주기로 이 연료의 그런 탄소 발자국을 체크하겠다라는 그 추세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운업계는 대부분 다 탱크 투 웨이크 관점으로 이 연료의 풋프린트를 보고 있지만은 자동차 업계 그리고 항공업계는 이미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LCA 관점으로 그 연료를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부터 도입되는 그런 탄소 국경세 이런 것들이 사실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강한 국가로 제품을 수출할 때 그 적용되는 일종의 무역 관세인데 그거의 기준이 이 제품의 모든 탄소 발자국을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가스 연료도 결국은 화석 연료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수소나 암모니아가 그 화석 연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예. 또는 그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탄소 연료라지만은 그 무탄소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중유, 경유보다 더 많은 탄소 발자국을 만들어내서 만든 제품이라면 과연 우리가 이걸 친환경 연료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예. 사실 그 포인트거든요. 예. 네. 잠시만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셔갖고. 예, 지금 중요한 그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 많은 부분이 지금 저희도 그 가장 중요한 게 전주기 평가라는 그 차원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그럼 이게 단순히 우리가 배 실어서 탱크부터 프로펠러 가는 그런 나오는 탄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생산까지 본다는 차원에서 예. 과연 그게 전기도 거기에서 똑같은 도전을 받는 겁니다. 예. 전기가 친환경이냐, 전기가 어디서 왔느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다른 항공에서 나온다 그러셨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IMO에서도 그런 논의가 지금 요번에 76차인가요? 70, 여기를 이번에도 거기 페이퍼들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논의하는 내용. 그 이제 결국에 그 라이프 사이클, 그죠? 예, 그 에너지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결국 화석 연료를 때우지 않냐. 네. 원자력이 아닌 이상은, 그죠? 네. 예.
근데 원자력은 또 위험성도 이제 큰 측면이 있고, 그죠? 원자력이 아닌 이상은 뭐 전기 에너지든 어떤 에너지든 간에 화석 연료를 떼어서 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관점을 바라본다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그 중간에 그 바이오퓨엘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연료유에다가 어떤 다른 뭐 친환경적인 어떤 식용유나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쓰는 연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섞어서 이제 어떤 이제 결국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잘은 모릅니다만.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는 배출이 안 되는 건가요? 결국은 나무나 뭐 폐식용유나 다 탄소가 있고 또 수소가 있고 결국은 하이드로카본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거를 탄소 중립 연료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폐식용유 같은 이런 폐자원은 그 식물이 흡수하는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시 이제 연료로 재사용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탄소의 배출이 없이 자연의 순환 과정을 거치기에, 우리가 이걸 탄소 중립성을 띠는 연료라고 해서 탄소 중립 연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탄소는 배출을 하지만 이게 과거에 식물이 재배되는 관계에서 흡수를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사용을 하는 거라서 탄소 중립 연료라고 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탄소 중립 연료라고 누가 정하냐 이거죠. 그것을 누가 정할 수 있느냐? 네. 예. 그냥 같은 어디서 뭐 어느 치킨집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갖고 이건 탄소 중립 연료라고 할 수 있느냐? 사실 그거에 대한 그 기준을 정하는 게 또 유럽의 메커니즘이거든요. ISCC라는 이제 그런 인증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이 폐식용유가 어떤 원료에서부터, 즉 어떤 폐식용유가 어느 곳에서 컬렉팅이 돼서 다시 연료의 정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다른 탄소 중립 연료로 태어나는 그 전주기적인 평가를 또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인증 기관들이 그거를 이건 카본 뉴트럴 퓨얼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예. 그거를 사용해야만 사실 EU 안에서는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게 결과적으로 바이오퓨엘이라고 하는 게 이 원자재를 원래 생산하기 위해서 이 원자재는 이미 탄소를 썼다. 네. 이 말씀이시죠?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유럽의 ISCC, 예. 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플레임이 어떻게 되죠?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and Carbon Certification. 카본 서티피케이션 인증 제도네요. 예, 그러니까 지속 가능 연료라고 입증을 시켜주는 거죠. 예. 이제 유럽 EU 국가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인증 제도를 통해서, 그죠? 네. 그런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굉장히 뭐랄까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은 제도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슈가 있는 게, 사실 그렇지 않은 인증을 받지 못하는 바이오퓨얼로 인정을 못하는 거냐?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네. 인증을 못 받으면 국제적으로 인증을 못 받는다. 네. 예.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럼 바이오 연료를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관점에서 지속 가능 연료로 입증을 했는데, 이 말인즉 기존의 해운 분야하고 또 상반되는 개념이거든요. 예. 해운은 계속 연료를 탱크 투 웨이크 관점, 기존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난 모르겠고 지금 연소되는 단계에서만 나는 보겠다. 선주는 사실 그 전에 원료의 그런 생산이나 뭐 제작에 있어서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이슈가 없어야 되는데, 바이오 연료는 또 이거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연료라고 선주가 스스로 선택을 하면은 스스로의 모순이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바이오 연료의 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 해운업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은. 예. 한국 해운업계에서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이미 지금
유럽에 EU 안에서 항행하는 보통 컨테이너 피더선들, 네. 그 선주들이 이 바이오퓨얼을 한 20% 정도 섞어서 운항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왜 섞냐는 거죠. 국제적인 아직 규제도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LCA 평가된 연료를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는 선주가 자발적인 선택이거든요. 예. 이것을 요구하는 화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결국은 ESG 경영 차원에 다 연결되는 분야인데 네. 뭐 DHL이나 유니레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내가 취급하는 제품은 어떠한 운송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다. 즉, 뭐 최소한 탄소 중립 운송이었으면 좋겠지만은 아직은 해운업계가 그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없으니 예. 최소한의 어떠한 선사가 자발적인 노력을 하는 걸 보여달라. 네. 그게 나의 입찰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저희는 이제 지금 당장은 우리 아시아 내에서는 뭐 쉽지 않은 스킴이긴 하지만은 저는 이게 분명히 EU와 안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이 IMO나 국제적인 그런 트렌드로 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우려인가요, 그게? 저희는 이제 석유 정제하는 입장에서 사실 그 모든 거를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 바이오퓨얼의 그 원료가 보통 폐식용유인데 이 폐식용유를 재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바이오 연료에 활용하는 부분이 자동차 업계, 예. 유럽의 그런 경유 시장의 바이오 디젤로 혼합을 하는 거, 그리고 이걸 또 수소 처리를 해서 하이드로 트리티드 된 그 연료로 만들어서 항공유에다 섞고 있습니다. 이제 SAF라고 하는데 Sustainable Aviation Fuel이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항공유라고 해서 결국은 이 원료가 다 똑같습니다. 그럼 원료가 되게 제한적인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미 이 폐식용유 ISCC 인증된 원료의 가격이 톤당 1,100불 하고 있습니다. 지금 LSFO 벙커가 뭐 한 500불도 안 되는데 이거는 벌써 폐식용유 원료가 1,100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 해운 쪽에서는 큰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해주셨어요. 그 DHL이나 이런 아마존 같은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이런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운 쪽은 아직까지 이제 그런 발돋움 없는 것 같고, 또 연료나 에너지를 이제 생산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뭐 그런 거를 만들 수는 있나요? 만들 수는 있습니다. 사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바이오퓨얼에 바이오연료에 너무 많은 지금 집중을 하게 된 건 사실인데 그냥 이거를 상용화 측면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할게요. 저희는 CO2 규제에는 분명히 만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낙스나 삭스 규제에도 배기가스 처리 장치를 달면은 만족을 합니다. 이것도. 근데 이제 또 장점으로는 기존 화석연료를 쓰고 있는 지금의 엔진들과도 호환이 되고 또 기반 시설도 높은 그 호환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료 생산이 적습니다. 이게 상당히 적어요. 그러면 또 말씀하신 대로 항공계에서는 이미 많은 그 실제 커스터머와 그 결합되어 있는 그런 직접 만나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항공업계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싼 연료를 해운계에서, 해운 분야에서 쓰는 것은 어쩌면 조금 상용화 측면에서는 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거를 바이오퓨얼에 갑자기 너무 많은 그 집착을 하게 되면 옛날에 옥수수 키워가지고 다 그거 연료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슈도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식량 생산하고 먹지도 못하는, 다른 아프리카에서 먹지도 못하는 그 옥수수를 에너지로 만들어버린다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식량 생산과 경쟁하고 산림 파괴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 차원에서 약간 우리 해운계에 아직 접촉하기에는 여기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아직 시간이 좀 멀리 있다. 또 그리고 현재까지 기술적으로는 실선 테스트까지는 이미 완료하고 일부도 사용하고 있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우리 혹시 그 해운 업계에서 요 연료를 사용하는 혹시 기업은
이미 여러 가지 그 혼소 연료라든지, 예, 예. 그 다음에 그 뭐 LNG를 비롯한 LNG 퓨얼이라든지, 그 다음에 암모니아 테스트라든지, 메탄올이라든지, 일본, 유럽,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런 테스트들을 좀 대기업 그 회원회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 것들을 주로 이제 엔진 메이커와 그 다음에 그 조선소 이런 데들과 협업 사업으로 예. 많은 부분 또 똑같이 있는 게 에너지 지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생산되는 그 정유사라든지 이런 데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하고 예. 지금 R&D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상용화 단계는 EU처럼 상용화 단계는 아니나 뭐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연료를 혼합해서 그 테스트하는 수준으로는 지금 계속 운영을 여러 하고 가지 있는 중이네요. 대체적인 그 대체 연료와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뭐 그 실험적 접근 이런 예. 것들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운에서 필요한 여기는 그냥 자동차처럼 1리터를 가지고 15km, 20km 가는 이런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컨테이너 하나가 50톤을 씁니다. 네, 50톤은 지금 그 정도까지 맥스로 쓰면은 그렇게 네. 쓰기 때문에 30톤, 50톤을 쓰는 이런 시장에서 예. 이런 조그만 약간의 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이런 에너지 시장 가지고 네. 상용화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네. 이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딱 한 가지를 전 첨언을 드리자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팜오일, 뭐 대두유 오일, 뭐 옥수수 오일 예. 그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바이오 연료로 사용을 하면은 그만큼 탄소 감축 효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예. 말씀을 하신 건데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히려 발열량이 낮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은 오히려 LCA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은 바이오 연료는 waste and residue, 탄소 중립 연료, 특히 그 폐자원을 다시 순환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거가 아닌 이상 바이오 연료로서 전혀 탄소 감축 효과가 없습니다. 예. 아, 예. 이게 이제 결국 그 자원을 재사용하는 관점에서는 뭐 인정할 만하나 네. 어떤 탄소 배출은 사실 오히려 그 열 효율이 떨어지는 연료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름을 떼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예,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우리 안정성 문제 아까 잠깐 논의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 넘어왔는데, 맞습니다. 그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항일 것 같아요. 꼭 가스여야 하는가? 네. 그렇죠? 예, 뭐. 그 요즘 뭐 육상에서는 이런 배터리 자동차들도 보이고 네. 하는데 그 배터리로는 그럼 이런 대형 선박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인가? 예, 전기 에너지로는 뭐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꼭 가스여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대체제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NG나 LPG나 메탄올, 암모니아 이런 친환경 즉 황산화물을 더 절감할 수 있든지 아니면 CO2를 절감할 수 있는지 이런 대체 연료들을 찾다 보니까 공통점이 인하점이 좀 낮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예. 그리고 LNG나 LPG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스 연료지만 암모니아나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가스 연료로 보는 게 아니고 액체 연료거든요. 그대로 엔진의 액체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 또는 이제 저인화점 연료로 보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이제 가스 연료 주인 선박 또는 저인화점 연료 주인 선박이라고 하면 대부분 가스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스뿐만 아니라 액체 연료도 이제 저희가 선박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연료들의 공통점이 인하점이 낮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용어를 쓰면서 그런 규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금방 말씀해 주신 그런 대체 연료들이 이제 그 LNG, LPG, 그다음에 암모니아, 또 뭐가 있었죠? 메탄올. 메탄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휘발성, 폭발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물질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우리 그 전지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네네. 배터리가 아무래도 이제 전기 에너지는 아무래도 아까 라이프 사이클 이야기도 했었지만은 그 원자력을 일단은 생성이 가능한 에너지다 보니까 그 배터리로는 우리 선박을 운영하는데 좀 무리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배터리 용량이나 아니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목포에 배터리 전기 추진 선박 실증 센터가 지금 건립돼 가지고 예. 국가에서 전기 추진 선박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전기로 선박을 운항하면 별도의 이제 내연기관 시스템이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예.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수월하고, 그리고 전기 추진과 더불어서 중기 추진이 가능하면 자율무인 운항 선박 시스템까지 같이 예.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이제 장기간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는 지금 계속 기술 개발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고, 지금 전기를 대신해서 이제 연료전지, 즉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를 탑재한 그런 선박이 계속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연료전지, 그죠? 예. 네. 일단은 그 목포의 그 전기 추진 선박 인증센터? 실증센터. 실증센터. 예. 실증센터, 결국 거기서 이제 어떤 전기 추진 선박에 대해서 이제 건조된 배에 대해서 실제 실험을 해보고 검증을 해보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것이 또 자율운항 무인 선박과 또 연관성이 있다. 예, 자율운항 선박은 이제 우리 2부 주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제가 다시 전문가들 분들께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 배터리 전기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그 아까 말씀하신 연료 전지를 기술을 통해서 이제 전기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한마디로 전기 추진이죠. 예, 전기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연료 전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만은, 이제 이것이 어떤 순수 배터리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수소나 어떤 그 연료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런 컨셉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수소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바꾸는 과정에서는 어떤 그런 친환경 문제라든지 탄소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우려는 없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수소만 제대로 선박에 또는 다른 운송 수단에 탑재해서 연료 전지하고 잘 결합해서 사용하면 그만큼 친환경적인 연료는 없다고 다들 판단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수소를 선박에 탑재해서 보관, 운용하는 그런 위험성적인 측면, 그 다음에 운송하는 그런 또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BOG, 즉 보이로프 가스라고, 수소같이 이런 가스를 액체화시켜서 운송하는 그런 다양한 액화 가스 같은 경우에는 BOG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좀 운송 단계에서 너무 많이 로스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그 기술 개발이 지금 좀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로는 좀 전력이 많이 소모되고, 다양한 그런 수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린, 블루, 그레이 뭐 이런 단계가 나누어져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정말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만드는지, 아니면 수소를 만드는 단계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하고 탄소가 발생되는지, 이런 단계별로 나눠 가지고 또 수소가 지금 여러 단계에서 지금 검증을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이게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지금 뭐랄까요, 그 정유 단계에서 유전에서 나오는 그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수소만 가지고는 이 산업에서 다 쓸 수 없고 결국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전기 분해하지 않는 이상 이걸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의 기술력으로서는 그만큼 친환경적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체로서는 친환경적이지만 생산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 말씀이죠.